K-드라마, K-팝, 또 최첨단 기술의 도시. 지금 전 세계가 서울을 주목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문화적으로나 기술적으로나 아주 뜨거운 도시죠. 그런데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니까 정말 흥미로운 역설이 하나 있더라고요. 어떤 부분 말씀이시죠? 정작 세계의 부자들은 서울을 떠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그 화려한 서울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죠. 네, 맞습니다.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그 역동적인 이미지 이면에 도시의 실질적인 경쟁력, 특히 자본을 끌어들이는 힘에 있어서는 뭔가 경고등이 켜지고 있다는 신호로 읽을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경고등. 그래서 오늘은 보내주신 자료들을 바탕으로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글로벌 부유 도시 순위에서 서울은 왜 자꾸 미끄러지는지, 그리고 그 근본적인 원인이 서울의 심장부, 바로 도심에서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를요. 아마 차가운 숫자에서 시작해서 서울에 멈춰버린 풍경까지 따라가다 보면 어떤 하나의 큰 그림이 보일 겁니다. 네, 우리와는 정반대로 질주하고 있는 도시, 도쿄 사례까지 함께 보면서 말이죠.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우선 숫자부터 봐야겠죠. 헨리 & 파트너스라는 곳에서 매년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도시 리포트를 내놓잖아요. 네, 매년 주목해서 보는 자료 중 하나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고액 자산가의 기준이 명확해서 좋더라고요. 단순히 집이 비싼 사람이 아니라 그렇죠. 부동산은 빼고 바로 투자할 수 있는 금융자산만 1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4억 7천만 원 이상을 가진 사람들이더군요. 네, 실제 투자와 소비를 이끌고 도시의 경제 생태계에 활력을 불어넣는 움직이는 자본의 규모를 보여주는 지표라서 의미가 큽니다. 그런데 바로 그 지표에서 서울의 성적표가 정말 심상치가 않습니다. 네. 올해 서울의 순위가 24위, 고액 자산가 수는 약 6만 6천 명으로 나왔어요. 6만 6천 명이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불과 2년 전만 해도 서울은 12만 명이 넘어서 16위였거든요. 와, 거의 반토막이 난 거네요, 2년 만에. 맞아요. 작년에 19위로 떨어지더니 올해는 아예 20위권 밖으로 확 밀려난 겁니다. 이건 완만한 하락이 아니라 거의 자유낙하 수준 아닌가요? 그 순위 하락이 결과라면 그 원인은 좀 더 긴 시간에서 찾아봐야 합니다. 자료에서 정말 주목해야 할 부분은 지난 10년간의 성장률이에요. 아, 성장률이요? 네. 2015년도부터 서울의 고액 자산가 증가율은 고작 17%에 그쳤습니다. 10년 동안 17%요? 네. 조사 대상 50개 도시 중에 39개. 거의 꼴찌 수준이죠. 다른 도시들이 전력 질주로 부를 끌어모으는 동안 서울은 사실상 제자리 걸음을 한 겁니다. 제자리 걸음이라. 다른 도시들이랑 비교하면 그 정체된 느낌이 확 와닿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중국의 선전이나 항저우 같은 신흥 도시들이야 폭발적으로 성장했고요. 그건 어느 정도 예상이 되는데 근데 정말 놀라운 건 이미 최상위권에 있는 도시들입니다. 싱가포르를 한번 보죠. 네, 싱가포르. 전체 순위 4위인 세계적인 금융허브인데도 지난 10년간 자산 과수가 62%나 늘었습니다. 와, 이미 부유한데 더 부유해지고 있네요. 서울보다 순위가 높은 두바이 같은 경우는 무려 102%가 성장했고요. 정말 놀랍네요. 여기서 우린 어떤 질문을 던져야 할까요? 이 도시들은 어떻게 이런 선순환을 만들어냈을까 하는. 바로 그겁니다. 자료들을 종합해보면 공통점이 뚜렷하게 보여요. 이 도시들은 부와 인재를 끌어들이기 위해 도시의 물리적, 제도적 인프라를 개선하는데 말 그대로 올인하고 있습니다. 올인요? 네. 낡은 것은 과감하게 부수고 최고 수준의 업무 환경과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거죠. 반면 서울은? 자료는 서울이 도심 재정비를 둘러싼 끝없는 규제와 갈등에 발이 묶여 있다고 지적합니다. 자본이 선호하는 업그레이드된 도시 환경을 제공하는 데 실패하고 있다는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죠. 아, 그러니까 이게 무슨 추상적인 금융정책이나 세금 문제가 아니라는 거군요. 네, 그런 문제도 있겠지만 더 근본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말 그대로 글로벌 백만장자들이 서울의 낡은 건물, 불편한 인프라를 보고 여기 매력적이지 않네 하면서 돈을 다른 곳으로 가져가고 있다는 이야기로 들리네요. 정확히 그 지점입니다. 숫자로 나타난 순위 하락은 결국 우리가 매일 걷는 거리의 풍경, 우리가 일하는 건물의 상태와 깊숙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 거리의 풍경 이야기가 나오니까 보내주신 자료에서 종로 낙원상가 주변을 묘사한 부분이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아, 네. 그 부분 저도 아주 흥미롭게 봤습니다. 1968년에 지어진 거대한 회색 콘크리트 건물이 섬처럼 고립되어 있고 주변엔 낡은 가게들이 내놓은 짐수레와 플라스틱 상자가 어지럽게 널려 있다는 그 모습.
머릿속에 바로 그려지더군요. 도시의 심장부인데 마치 시간이 멈춰버린 듯한 모습이죠. 활력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네, 거기에 한 상인의 인터뷰가 있었죠. 낙원상가가 길을 막아 사람 동선을 끊고 길도 일방통행이라 차도 안 들어오는데 장사가 되겠냐는 한탄이요. 그렇죠. 생생한 목소리였습니다. 그런데 제게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그곳을 찾은 25세 영국인 관광객 시아라 씨의 말이었어요. 어떤 말이었죠? K드라마에서 본 서울과 너무 달라서 놀랐다. 이 한마디가 모든 걸 말해주는 것 같아요. 우리가 K 콘텐츠를 통해 전 세계에 보여주는 세련되고 미래적인 서울과 정작 도시의 심장부의 현실 사이에 엄청난 괴리가 있다는 거잖아요. 정말 좀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건 단순히 한두 곳의 문제가 아니라 사대문 안 전체가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데이터로 보면 그 심각성이 더 명확해지죠. 데이터요? 네. 노후도, 그러니까 지은 지 30년이 넘은 건물의 비율을 보면 입이 벌어질 정도입니다. 어느 정도인데요? 국보 1호 숭례문 주변 보호구역은 노후도가 97.3%에 달합니다. 네, 97.3%요? 네, 97.3%입니다. 잠깐만요. 그럼 그 동네에 있는 건물 100채 중에 97채 이상이 30년도 더 전에 지어졌다는 뜻인가요? 맞습니다. 사실상 1990년대 이전에 지어진 건물들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셈입니다. 와, 보물 1호 흥인지문 주변도 91.7%, 창경궁 앞 주택가는 98%에 육박합니다. 서울의 역사와 문화가 가장 응축된 심장부가 실제로는 박물관처럼 박제되어 낡아가고 있는 거죠. 아니 어떻게 서울 같은 대도시의 중심부가 이렇게까지 방치될 수 있는 거죠?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가장 큰 원인으로는 문화재 규제라는 거대한 벽이 꼽힙니다. 아, 문화재 보존 때문에? 물론 역사 보존은 중요하죠. 하지만 지금의 규제는 보존을 넘어 사실상 모든 개발을 봉쇄하는 수준이라는 게 자료의 지적입니다. 봉쇄 수준이다. 서울대의원의 현해마 아주 상징적이에요. 지상으로 건물을 올릴 수가 없으니까 진료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땅속으로 지하 3층까지 파고 들어갔습니다. 와, 도시가 위로 옆으로 크지 못하고 땅속으로 숨어야 하는 현실이네요. 그렇죠. 심지어 일부 상인들은 건물이 너무 낡아서 화재보험 가입조차 거부당한다고 합니다. 안전 문제까지 직결된 상황인 거죠. 정말 심각하네요. 그럼 이렇게 도심이 낡아가는 동안 그 돈과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아마 답은 정해져 있는 것 같지만요. 네, 모두가 예상하는 그곳, 강남으로 향했습니다. 그 결과는 격차로 나타나죠. 격차요? 30년 이상 된 노후 오피스 비율만 봐도 도심은 28.4%인데 강남은 18.3%로 훨씬 양호합니다. 차이가 꽤 나네요. 더 결정적인 건 기업과 사람의 흐름입니다. 사업체 수는 강남 서초구가 중구 종로구보다 50% 이상 많고 거기서 일하는 사람 수는 무려 84%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84%요? 네, 기업과 인재들이 낡은 도심을 버리고 새 인프라를 갖춘 강남으로 떠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죠. 강북 도심은 늙어가고 강남은 젊어지는 도시의 불균형이 고착화되고 있는 겁니다. 서울의 심장이 멈춰가는 동안 강남이라는 새로운 심장이 생긴 셈인데 이게 도시 전체로 보면 건강한 모습은 결코 아니겠군요. 그렇죠. 그런데 이 지점에서 정말 극명한 대비를 보여주는 사례가 있었죠. 바로 이웃도시 도쿄입니다. 네, 도쿄. 서울의 사대문항과 비슷한 입지인 지우다구는 완전히 다른 길을 걸었더군요. 네, 도시의 핵심 중의 핵심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미래가 얼마나 달라질 수 있는지 보여주는 가장 좋은 예시입니다. 제가 자료를 보다가 정말 제 눈을 의심했던 숫자가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공급된 신규 오피스 면적을 비교한 수치인데요. 아, 그 수치요? 저도 보고 놀랐습니다. 도쿄 지오다구는 약 314만 제곱미터. 그런데 같은 기간 서울 도심은 고작 95만 제곱미터였습니다. 네. 단순 계산으로도 도쿄가 3배 이상 빠른 속도로 도심을 재개발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자료에 나온 비유가 재미있었죠. 아, 네. 도쿄 도심에 매년 63빌딩이 2개씩 새로 들어선 셈이라고요. 이게 가능한 규모인가요? 상상하기 힘든 규모죠. 하지만 그 과감한 대개조의 결과는 놀라울 정도로 긍정적입니다. 어떻게요? 그 엄청난 공급에도 불구하고 현재 지오다구의 사무실 공실률은 1%대에 불과합니다. 1%대요? 짓는 족족 다 찬다는 얘기네요. 바로 그겁니다. 상장기업 본사 수도 5년 만에 92개에서 145개로 급증했습니다. 와, 낡은 건물을 허물고 최첨단 인프라를 갖춘 새 건물을 공급하니까 전 세계의 기업과 인재가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오는 겁니다. 도시의 하드웨어를 바꾸는 것이 곧바로 기업 유치와 인재 유입이라는 소프트웨어의 강화로 이어진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그 힘이 도시 전체의 경쟁력을 끌어올립니다. 글로벌 도시 부지수라는 자료로 보면 도쿄는 약 2조 5,500억 달러의 경제 규모로 뉴욕을 제치고 세계 1위에 올랐습니다. 세계 1위요? 네. 도시의 재개발이 어떻게 글로벌 경제력으로 직결되는지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증거죠. 들을수록 서울의 상황과 너무 비교가 됩니다. 도쿄는 하는데 우리는 왜 못했을까요? 무엇이 발목을 잡은 걸까요? 자료는 그 원인을 한마디로 정쟁이라고 지적합니다. 정쟁이요? 네, 문화재 보존을 둘러싼 오랜 갈등은 물론이고 도심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하는 계획 자체가 정치적 논쟁의 대상이 되면서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다는 분석이죠. 도쿄가 미래를 향해 달리는 동안 서울은 과거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두고 내부의 갈등 속에서 아까운 시간과 기회를 모두 놓쳐버린 셈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쭉 따라와 보니 처음 시작했던 부요도시 순위 하락이라는 숫자가 이제는 전혀 다르게 보이네요. 어떻게 보이시나요? 그건 단순한 숫자 노름이 아니라 서울의 심장부가 노후화로 활력을 잃고 기업과 자본, 인재가 낡고 불편한 도심을 떠나는 현실이 남긴 뭐랄까 처참한 성적표였던 겁니다. 그렇죠. 멈춰버린 도심이 도시 전체의 성장 발목을 잡고 있는 형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도쿄의 사례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합니다. 역사를 보존하는 것과 도시의 미래를 위해 발전하는 것이 반드시 서로를 부정해야 하는 제로섬 게임은 아닐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니까요. 네, 맞습니다. 오히려 과감한 재개발을 통해 도시의 가치를 높이고 전 세계 자본과 인재를 끌어모으는 선순환을 만들어냈죠. 자료 말미에도 전문가들의 여러 제언이 나오더라고요. 네, 단순히 높이를 묶는 규제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고 점, 선, 면을 입체적으로 활용하는 도시계획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도 있었죠. 역사 보존구역이라도 건폐율 완화 같은 인센티브를 줘서 민간이 스스로 개발에 나서게끔 유도해야 한다는 현실적인 의견도 있었고요. 결국 과거와 미래 사이에서 어떻게 현명한 균형점을 찾을 것인가, 그 해묵은 질문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군요. 네,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당신께 마지막으로 던지고 싶은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네. 도심은 어떻게 자신의 과거를 존중하면서도 그 과거의 포로가 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어쩌면 이것이야말로 낡은 심장을 다시 뛰게 하고 서울이 미래를 향해 나아가기 위해 풀어야 할 가장 근본적인 숙제일지도 모릅니다.